네, 긴급 대담입니다. 오늘은 미친 언론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네, 미친 언론. 이 언론이 미쳤습니다. 성창경 현 KBS 공영노조위원장. 현 위원장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KBS에 노조가 몇 개 있나요? 노동조합이 3개 있습니다. 3개요. 예. MBC도 3개 있다 그러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 다 이름이 다릅니까? 예, 이 노동조합 이름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네. 조심하다는 것은 이게 헷갈립니다. 아주. 그러니까 원래 KBS만 하더라도 KBS 노동조합 네. 하나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독립돼 나온 게 네. 좌파 성향의 민주노총 산하의 그 KBS 언론 노조입니다. 언론 노조 KBS 본부 네. 명칭이 그 앞에 거는 KBS 노동조합.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네. 그 언론 노조와 이제 이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인데 네. KBS 공영 노조. 공영노조. 예, 그 이름이 다 이 고유 명사이면서도 보통 명사화되어 있는. 아하, 그래서 그렇군요. 예,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그냥 KBS 노조라 그러면 다 같은 노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성향을 보면 그럼 처음 다릅니다. 가장 이제 역사 오래된 게 KBS 노조잖아요. 예, 예. 그것은 성향이 어떻습니까? 거기는 지금 형량은 예. 그냥 그 이념 색깔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예. 주로 이제 기술 직종의 조합원들이 많은 거고요. 네. 그 KBS 이제 이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 노조는 네. 좌파 성향 이고 거기가 이제 조합원 수가 2,200명이고요. 네. KBS 노조가 1,700여 명. 아하. 원래 그 언론 노조가 한 500여 명으로 시작했는데 네. 계속 세를 불려가면서 최근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예. 더 많은 사람이 가입을 해서 2,200명이 되었습니다. 역전이 되었고 예. 공영노조는. 공영 노조는 아주 숫자가 적습니다. 예. 지금 이게 복수노조가 합법적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예. 회사마다 이렇게 2개, 3개씩 노조 활동이 합법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 뭐 청문회에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새로 사장이 된 양승동 사장이요. 네. 이 사람은 그 노조 활동을 한 사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했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예. 그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 노조를 만들기 전에 네. 사원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그때 예. 그 양성동 사장이 당시 사원 행동의 공동 대표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언론 노조를 만든 창업자로 보면 되죠. 예. 그럼 지금 이제 KBS에서 가장 숫자도 많고 네. 영향력도 큰 예. 그 언론 노조 쪽을 만든 사람이 지금 KBS 사장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KBS 양승동 사장은 PD 출신이죠? 예, PD 협회 회장도 역임을 했고 네. 본사에서는 그렇게 뭐 업무 두각이나 이런 게 없어서 이제 부장 보직을 한번 못했는데 네. 부산 방송국에 네. 방송총국에 내려가서 본사의 부장급이면서 지방에는 국장급이 됩니다. 편성 제작 국장을 하고 서울에 올라왔다가 바로 이번에 사장이 됐던 분이죠. 그 제가 96년, 7년 이때 KBS ETV에 추정 60분 진행을 했거든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PD가 한 12명이 그 추적팀이었는데요. 양승동 사장도 그때 그 PD로 그 나중에 합류해서 저랑 작업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창경 위원장님은 그러면 PD 출신이십니까? 기자? 저는 기자고요. 네. 87년도에 기자로 입사를 했고 네. 지금 한 31년째 기자이면서 네. 저는 이 공영 노조를 시작한 지가 이제 1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권이 이제 들어서기 직전에 4월 초에 저희가 여기 이제 언론 공영 노조에 가입을 했고 네. 또 위원장으로 비선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노조원은 이렇게 관리직은 못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성창경 위원장님은 입사 연도만 따지면 30년 됐으니까 예. 뭔가 이게 관리직이실 것 같은데요. 예, 뭐 직급은 이제 저희가 높은 직급이고요. 네. 그러니까 공영 노조는 기본적으로 언론 노조의 좌편향 성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간부직을 역임했던 국장급 이상 주로 예. 고위직급들이 만든 이 노동조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래서 숫자가 좀 적기도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방송사의 노동조합은 네. 그야말로 사측과 대응해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대응하기 위한 집단으로서 노동조합이다 이렇게 보면 큰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시다시피 이 KBS와 MBC 등 이 공영 방송의 방송의 종사자들은 임금이 뭐 연봉이 1억이 된다고 하는 그 고임금에다가 대부분의 영향력이 큰 집단들입니다. 기자와 PD들이고요. 뭐 청와대 출입하고 검찰청 출입하고 그렇죠. 뭐 국회 담당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파업을 한다거나 네. 뭐 이게 그 노동 3권을 행사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주로 이른바 이익 집단으로서의 노조 정치적인 활동은 별로 없다. 안 하고 정치적인 이유 그러니까 예. 정권에게 대응하거나 네. 또는 사장이 마음에 안 드니까 물러가라 하거나 또는 선거 직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파업을 한다거나 네.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언론의 노조 특히 이 방송사의 노조는 정치 집단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주로 활동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몇 달에 걸쳐서 이제 MBC와 KBS가 이사진이 바뀌고 이사장이 바뀌고 결국은 이제 사장까지 바뀌었습니다. 네. 그 과정이 굉장히 그 KBS 구성원, MBC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을 것 같긴 한데 그 지난 1년이 어땠습니까, 위원장님? 그야말로 저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네. 정말 이상한 경험이다. 예. 이상한 현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 이제 KBS와 MBC 사장은 방송법에 따라서 임기가 3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 이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우선 이사들부터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KBS를 말씀드리면 네. KBS 이사 구성이 야당 추천 이사가 4명이고 여당 추천 이사가 7명입니다. 네. 7대 4. 11명이니까 이 사장을 해임하거나 선임할 때 과반수를 적용받기 때문에 11명의 과반수는 6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 이사 7명이지 않습니까? 네. 충분하게 이 사람들을 모여서 사장 해임을 결의할 수가 있고 또 네. 새로운 사장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여야가 바뀐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야당 이사들이 4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여당 이사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회를 통해서 사장을 바꾸려고 하니까 네. 사람이 부족하니까 이 3명이 부족하니까 아하. 그래서 이제 여당 이사했던 사람들 지금 야당 이사들이죠. 이 사람들을 이제 법인카드를 조사한다, 과거 비리를 켠다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고 그래서 법인카드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뭐 한 게 한 2년 동안 사용한 금액인데요. 네. 그걸 이제 뭐 이를테면 강규형 이사 같은 분은 네. 320만 원. 어치를 네. 집 앞에서 뭐 식사를 했다거나 네. 또 커피 숍을 애완견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커피숍에 갔다. 네. 그럴 경우에 이건 당신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게 아니라 사적으로 카드를 쓴 것 같다 해서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네. 방통위에서 이제 사임을 권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밝혀낸 게 부적절한 사용액이 320만 원. 예, 이제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지금 말씀드린 언론 노조원들이 먼저 조사를 했고 네. 그 조사를 한 걸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어요. 해달라고. 네. 그래서 감사가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방통위에 이걸 해임해달라 건의를 했고 방통위는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했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간 분이 강경 이사였고 그 앞에는 또 다른 이사분인데 학교 재단 측에 네. 저희 듣기로는 압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견디지 못하고 자진 사퇴하는 걸로 했고 아하, 그래서 예. 이제 야당 이사가 나간 몫에 대해서는 그분 이제 여당 이사들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네. 새로운 이사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여당 이사로 만들어서 그래서 과반수를 채워가지고 네. 현 사장들을 사퇴시킨 거죠. 그게 이제 KBS와 MBC 사장을 바꾼 네. 그런 건데 이건 과거의 그 군사 정권에서도 보기 힘든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정권이 바뀌었다고 네. 공영 방송의 사장들을 바꿔라 하는 거는 이제 뭐 안 나간다고 버티니까 그래서 뒷조사를 하고 그래서 압박을 하고 재단에 그렇게 학교를 찾아가거나 네. 교수가 있으니까 또는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찾아가지고 시위를 하고 네. 심지어 교회까지 찾아가서 플랜카드를 들고 사퇴하라 네. 이렇게 한 거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정권의 홍위병들이다. 언론 노조원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사장을 앞세우기 위해서 언론 노조원들이 학교나 가정이나 또는 교회에 찾아가서 시위를 했다. 뭐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사실 얼토당토 않는 네. 그런 내용들이죠. 그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 KBS 이사로 임기가 보장돼 있었던 그 사람들 3명이 나간 겁니까 그러면? 네네. 자진 사퇴. 예, 강규영 이사는 끝까지 사퇴 안 하고 버티겠다고 했는데, 해임한 거죠.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예, 강규영 이사는 해임이 됐고, 예, 해임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자진 사퇴. 그리고 그 빈자리에 지금 문재인 여당. 정부와 코드가 맞는 여당 이사들을? 여당 이사들이 들어가서 예. 이제 이사회의 과반을 확보하고 이제 사장을 해임하고 새 사장을 선임하고 예, 예. 이제 이런 과정을 밟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저 양승동 그 사장에 예. 대해서는 이 사내에서는 어떤 평입니까? 뭐 개인 평가하기 한다는 게 좀 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뭐 이미 알려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분은 어떤 조직을 장악하거나 조직을 맡아서 해본 경험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사의 부장을 한번 해본 분이 아니에요. 하하.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면 그 능력이 검증되지도 않았고 네. 그런 경험도 없는 그 사람을 선택했을까? 그 이제 사내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양성동 이 사장으로 선임된 그 PD는 양성동 PD는 언론 노조의 이야기를 아주 잘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쟁쟁한 멤버들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노조는 양성동 후보를 지지했고, 네. 그리고 양성동 후보가 선임되고 난 뒤에 환영한다는声明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양성동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선임될 거라는 설이 나올 때 언론 노조에서는 다시 파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양성동 사장이 되고 난 이유는 언론 노조들이 자기들이 요구한 조건들을 양 사장이 다 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양 사장도 그 사장 면접 보거나 이럴 때에 적폐청산을 하겠다,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충실하게 받아들이겠다, 촛불 정신을 뭐 구현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언론 노조들의 요구 조건 이런 것들 다 들어주고 있어서 사실상 노영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그 간부들 대부분이 과거 언론 노조 소속에 예. 있던 간부들이 네. 임원이 된 그래서 이제 노영 방송이 본격화되었고, 그리고 이제 언론 노조가 해달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들이죠. 참 답답하네요. 그러면 지금 KBS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조가 경영하는 체제다. 그래서 노영 방송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네네. 그러면 지금 노영 경영의 주체가 지금 언론 노조 아닙니까? 네. 어떤 사람들이 조합원은 2,200여 명이지만 그래도 그걸 주도하는 몇 사람이 결국 한다는 뜻인데, 어떤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제 적시하기는 힘들지만 네. 언론 노조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 네. 그 강령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민주 세력과 진보 정치 세력과 연대해서 정치위원회를 둔다. 아하. 정치 기금을 두고 있다. 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정치위원회 활동에는 네. 그 정치 활동을 교육하고 선전하고 네. 조직한다 등등이 돼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걸 보면 언론 노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라기보다는 정치단체다. 아하. 그리고 특히나 진보 정치 세력과 연대한 단체다. 이제 이게 그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KBS의 양성동 사장 체제를 움직이는 세력들은 누구냐? 네. 주로 언론 노조의 집행부를 했던 사람들, 간부를 했던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민주노총과 진보 정치 세력과 말하자면 그 세력들의 가치를 아주 충실히 따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보도나 방향이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KBS도 마찬가지고 MBC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네. 이 사람들의 그 내세우는 프로그램과 보도 뉴스를 보면 친문재인, 또 친북한, 그다음에 친노조, 네. 반보수, 반재벌
이 코드로 5가지로 읽어보면 그 대부분 뉴스와 프로그램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런 뉴스나 또는 프로그램, 우리 공동체에 대한 가치, 뭐 이런 규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치는 기존에 있던 거는 적폐로 규정하기 때문에 다 무너뜨리고 타도할 대상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뉴스나 프로그램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강합니다. 근데 위원장님 예.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 언론노조는 결국 민노총의 주력이고 그리고 굉장히 정치성이 강한 노조다. 그러면 이제 진보 정치 세력과 연대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대체로 선거 때마다 그 세력은 정의당을 지지하거든요. 문재인 정부를 바로 지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말씀하실 때는 친문 이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무슨 그 갈등이나 이런 걸 혹시 못 느낍니까? 그 사람들은? 이번에는 좀 독특했는데요. 어쨌든 네. 이 사람들은 과거 10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네. 정권 때에 받은 피해가 많다. 사실 피해가 거의 없어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예. 아니 그 설명부터 하세요. 예. 굉장히 박해받은 것으로 블랙리스트에 뭐 대상자가 막 이러는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그건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언론에 대한 입장은 네. 기본적으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때 너무나 많이 자아 편향됐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방송, 뉴스 뭐 할 것 없이 그 대부분 다 이런 좌파 성향의 가치가 컸다고 보고 예. 이걸 고치려고 하는. 그래서 인사도 그 우파 성향의 사람들 간부를 좀 하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였냐면 지난 10년 동안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이 리크루트한 새로 뽑은 사람들의 예. 기자들이 그 대부분 좌파 성향의 진보 매체에서 특채를 했거나 네. 또는 좌파 성향의 기자들과 PD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KBS의 기자와 PD의 90%가 좌파 성향의 언론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에 들어선다 손 치더라도 이미 소속 구성원들이 다 좌파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광우병 파동도 그 좌파 정권에 나온 거 아닙니다. 네. 우파 정권에 나온 거고 문창극 보도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있을 때에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우파 정권에서도 구성원들이 거의 대부분 좌파 성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로 세울까 하는 고민이 있었고 그러니까 감히 통제할 없는 통제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KBS와 MBC가 네. 사장이 바뀌었으면 이 사람들은 대선 전에 반드시 파업을 했습니다. 영향을 미치려고.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니 근데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네. 박근혜 정부의 이정현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때 KBS 사장 본부장한테 전화해서 뭐 기사를 죽여라 뭐 조금 이 보도를 좀 뭐 이렇게 막 개입했다고 지금 그 진보 진영 또 좌파 쪽에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 책에 네. 자세히 여기도 기술을 있더군요. 해놨는데요. 예.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호 보도만 하더라도 네. 그 300여 명이 그 실종되거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물에 빠져서 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네. 그 사건을 보도할 때 KBS와 MBC가 무수하게 그 해경과 질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경이 고의적으로 건지지 않은 것처럼 뭐 이런 물론 잘못한 게 있죠. 초동 대처가 네. 미흡했다거나 뭐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래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화를 해서 그거 좀 살살 해달라. 그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원고 다 봤는데 녹취한 걸 다 봤는데 녹취록. 예, 다 봤는데 국장님 좀 봐주십시오. 좀 살살 해주십시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경 애들. 그런 애들 지금 박 조지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좀 정신을 차리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럴 때 해놓고 일방적으로 해경이 뭐 잘못했다, 뭐 못했다 하고 막 그 꼭지를 한두 꼭지가 아닌 뉴스를 확 늘려가지고 일반적으로 조지니까 예. 지금은 구조가 급한 상황이니까 구조에 좀 지중해달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보도국장이 뭐 알았다. 그런데 우리가 뭐 조진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한 건데 그 내용을 녹취록을 쭉 읽어보면 네. 홍보수석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가의 이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공영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사안을
조지거나 이거 객관화되지 않는 내용을 보도할 때 예. 뭐 보도국장이든 보도본부장이든 좀 객관적으로 해달라. 네. 지금 상황은 구조가 급한데 일방적으로 해경과 정부 당국이 대처만 위협했다고 계속 조지 지적하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랬는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사실 누가 갑이라는 걸 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홍보수석이 답이 아니고. 그럼요. 홍보수석이 빌고 있는 겁니다. 업소. 그리고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예. 상황을 바꿔 이야기를 해보면 예. 지난해 12월 7, 8, 9일 이 사이에 네. 지금 현 청와대에 있는 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의 그래요? 관계 기사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당시에 처음에 갈 때 그 파병 군인들 격려하러 갔다 했다가 MB 비리를 조사하러 간다 했다가 뭘 네. 말이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그게 청와대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먼저 임종석 실장이 그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이 포착이 돼가지고 언론이 보도가 됐는데 네. 그 당시에 임종석 실장의 그 방문이 뭐냐, 그 막 말이 많을 때 12월 29일 날 KBS 9시 뉴스에서 어떤 보도를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이 만났다. SK 회장. 예. 예. 그걸 특종 보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갑자기 KBS는 뉴스를 바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만난 거는 임종석 비서실장이었다라고 바꿔 보도한 거예요. 네. 저도 기억나요. 그때 네. 대체로 뭐 임종석 실장이 최태원 회장과 만났다고 되게 정리되고 지나갔어요. 예. 근데 실제로는 실제로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거예요. 그럼 KBS가 특종한 거 맞아요. 제대로 특종한 거네요. 예, 특종했는데 그거는 청와대와 SK의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가지고 지금 우리 정치부에 있는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뉴스를 바꿨지 않습니까? 임종석 대통령 네. 비서실장이 만난 거라고 확인했어요, 제가 직접. 그랬더니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바꿨다. KBS가 그렇게 설명해요? 예, 그 담당 데스크가 담당 데스크. 그러니까 국가 이익이 뭐냐, 그 말 못해드리겠다 이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종합 취재를 해보니까 청와대에서 KBS 전화를 한 거예요. 바꿔라 뉴스 내용을. 네. 그래서 그건 부탁한 겁니까? 지시한 겁니까? 뭐 저는 일종의 지시로 봐져요. 왜냐하면 그걸 부탁했으면 안 들을 수도 있는데 네. 들어줬어요. 그날 9시 뉴스 나오고 난 뒤에 그 뉴스가 밤 11시에도 나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빠졌어요. 아하. 그리고 9시 뉴스 나갔던 기사들이 인터넷에 다 드랍됐어요. 빠졌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뉴스 내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그때도 성명서를 쓰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청와대의 명백한 지시고 보도 개입이다. 이정현 숙석은 당시 보도국장에게 보도를 좀 살살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그 전화 내용이 녹음돼 가지고 그래서 이정현 수석이 그 내용 때문에 방송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단 말이죠. 그래요. 예, 그 기소가 됐죠. 예, 예.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좀 공정하겠네요. 그 이정현 홍보수석이 그 방송법 위반으로 기소된 그 대화 녹취록은 있잖아요. 지금 공개돼 있잖아요. 네네. 이 책에도 있습니다. 네. 그거하고 그 아랍에미레이트 그 관련해서 대통령이 만났다. 그런데 그것을 임종석 실장이 만난 걸로 기사를 바꾼. 그때 청와대가 KBS에다가 뭔가를 요청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녹취록이랑 딱 비교를 해보면 정말 이게 이정현 사례와 이번 임종석 사례가 딱 대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쪽이 부탁이고 어느 쪽이 지시인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청와대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후에 뭐 지시를 했건 부탁을 했던 간에 그건 녹취가 있는지는 모르죠. 네. 예, 그건 그러니까 그 이정현 홍보수석 녹취는 어떻게 해서? 그건 당시에 그 보도국장이 녹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때는 녹음하고 이번에 이 전화 받은 쪽은 녹음 안 하나요? 그거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그 추측입니다만은 예, 추측입니다만은 거기 담당 보도본부장과 예. 임종석 실장이 대학교 동문이고 그래요? 예. 그리고 같은 호남 동향이고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이 있어서 친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데 위원장님,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임종석 실장을 사례로 지금 말씀하신 건데, 네. 그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이런 식의 언론에 대한 그 협조 요청 또는 뭐 그건 듣기에 따라서는 지시로 들을 수도 있고 압력으로 들을 수 있고 또는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의 국익적 차원에서 협조 요청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좀 많습니까? 그런 협조 요청을 이제 알려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뭐 보도국 본부장이나 국장이 돼야 되는데 네.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체제 하에서 저희 같은 사람이 거기 중심부에 가기도 힘들고 또 그러네요. 뭐 이제 보도 사례를 보면 네. 기본적으로 드루킹 사건이나 그 앞에 김기식 건강원장 사건 이런 걸 보시면 네. 보도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이 처음에 나올 때는 거의 뭐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예, 예. 보도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왜 보도를 하지 않았냐? 드루킹은 덮고 재벌 갑질은 그 말하자면 대한항공, 조현민 예. 이런 거는 부각시키고 또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키우고 뭐 이런 게 했다고 그랬는데 초기에 드루킹 사건만 보더라도 그 국정원이 댓글 사건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가기관이 개입한 거다. 해서 구속을 하고 중하다. 그 나쁘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네. 다만 이 드루킹 사건은 당원이라도 민간인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런 보도한 게 지금 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뭐 선풀운동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예, 됐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타기 내지는 그래요. 희소시키거나 축소 보도를 예. 했고 그렇게 보도를 쭉 하다가 이를테면 4월 16일 날 세월호 10주년, 그래. 4주년 있지 않습니까? 4주년, 예. 예, 그때는 세월호 관련 보도를 그 9시 뉴스 10곡지를 했어요. 열곡지요? 예, 그건 특집이네. 예. 그러니까 보통 세월호 9시 뉴스 꼭지가 27개 정도 되거든요. 네. 10개를 했다는 거는 3분의 1 이상을 그러네요. 예, 예. 했고 20분 이상 동안 했고 그날 드루킹은 2개 보도 정도는 했는데 그것도 저 뒤에 네. 그러니까 사실상 드루킹 보도는 경찰에서 발표하는 거나 경찰에서 흘린 것 외에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로 해서 보도할 때 같으면 이 뭐 그 파주에 있는 느릅 출판사 찾아가서 USB를 구한다거나 주변 사람을 인터뷰를 한다거나 또는 그 공진단인가요? 거기 있는 회원들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경공모 회원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텐데 전혀 그런 취재는 하지 않고 경찰서 풀어주는 거, 흘려주는 것만 보도하고 있고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그 경찰이나 네. 정권에서 대변하고 싶은 말들을 뭐 그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 그 파주 그 사무실 운영비가 연 11억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럼 드루킹이 자랑하듯이 자기들이 얘기한 거예요. 예. 이제 우리 KBS 보도가 어떻게 했냐면 네. 그 보도 돈의 출처는 얘들이 파키스탄에서 원당을 수입해 가지고 버렸다. 아하. 그래서 그 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얼마 버려버렸고요. 아니, 드루킹은 그거 비누 팔아서 충당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비누와 원당 뭐 그렇게 있는데 그 원당 하나만 강조해가지고 했고요. 예. 그리고 그 문자를 네. 드루킹이 그 김경수 보좌관에게 500만 원 준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김경수 보좌관 한모 씨가 자기 부인에게 야 돈이 없으니까 생활비 아껴 써라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허. 그 문자를 잘못 보내가지고 드루킹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루킹이 그 한모 씨가 생활비가 부족하구나. 그래요? 그래서 500만 원 구워줬다는 것이 이 야만데 핵심인데 네, 예, 예. 그 보도를 KBS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돈은 생활비가 부족한 한모 씨가 문자를 잘못 보내가지고 나온 거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하고 있는 거. 사실 이 국민을 어떻게 알면 시신자를 어떻게 알면 이런 보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있잖아요.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하루에도 10대번씩 메시지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면 잘못 보내는 글이 글로 갈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뭐 1년에 한두 번 그저 스치듯이 지나는 사람의 전화번호한테 어떻게 그런 내밀한 아주 그런 메시지가 쑥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보도 당장 어제 9시 뉴스 보도를 했는데요. 네. 어제 9시 보도에서 북한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뭐 CVID에서 PVID 네, 그래요. 완전한 이야기 영구적인 핵 폐기를 훨씬 해라 더 강화된 있죠. 거죠. 예. 뭐 대항사상 무기도 보겠다. 그 다음에 인권도 보겠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화학 무기도 보겠다. 예. 이런 조건을 내세운 것이 이 대화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북한에게 말하자면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데 가는 것 없이 달라기만 하는 거 이거는 미국이 북한에게 억제는 거다.
뭐 이런 류에다가 그리고 이제 북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미국이 저렇게 네. 강하게 나오더라도 그 북한이 과거 같으면 벼랑끝 정수로 갔을 텐데 오히려 중국의 시진핑을 찾아가서 예. 뭐 면담을 하거나 하는 걸 해서 북한으로서는 계속해서 이 대화 분위기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미국은 너무 북한을 몰아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 주로 이 반영을 하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이 북한의 핵 문제의 이 핵심 남북 정상이나 미북 정상의 핵심은 북한의 핵무기를 치려는 건데 지금 네. KBS 보도의 핵심은 남북 관계 정상화 잘 지내고 있다. 네. 그리고 북한이 아주 변했다. 좋은 관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치 김정은이가 천사로도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아주 북한과 아주 오랜 친구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지금 KBS와 MBC 공영 방송의 비슷한 그 보도 패턴인데요. 네. 국민에게 아주 잘못된 정보를 이 시국에 대한 판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북한과 잘해보자는 거는 이미 한 차례, 두 차례 정상회담을 과거에 했지 않습니까? 두 차례에도 했고. 네. 그러니까 9번에 걸쳐서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 어떻게 하면은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해서 네. 한반도에 전쟁기가 없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미국이 저렇게 세게 나오는 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가 잘하자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좀 논점을 옮겨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취지의 발언을 어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저 문재인 대통령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어쨌든 비핵화 쪽으로 가는데 너무 밀어붙이지 말고 좀 이렇게 적당하게 좀 분위기도 잘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어제 한중일 이 새 정상이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분위기와 뉘앙스가 이제 KBS에도 어떤 형태로든 그 뉴스 논조에 아마 이제 스며들게 되겠죠, 뭐. 예. 그러니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그럼 왜 이런 보도가 가능하게 됐나? 기본적으로 사장이 바뀌고 난 이후에 네. KBS의 보직자들을 거의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도국장, 본부장, 무슨 편성국장 이런 주요 보직자들을 거의 대부분 언론 노조 출신이거나 네. 언론 노조 같은 성향의 사람을 바꿨고 네. 과거에 인사를 하게 되면 이를테면 보도국장 한 사람은 그 국장 캐리어를 인정해서 뭐 다른 지방에 총국장을 보낸다든지 또는 지방에 총국장 했던 사람들은 본사에 국장급을 온다든지 알겠어요. 예. 이건데 지금은 완전하게 단절을 시켜버리고 그 지난 정권에서 좋은 보직을 가졌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평직원으로 거의 평직을 보냈고 그 강등이네요. 강등이죠. 그러니까 그 지방 총국장 했던 사람이 본사에 그 안전관리실 직원으로 평직원으로 보냈고 예. 그리고 보도국장 했던 사람을 그 방송문화연구소 한직입니다. 그걸 네. 보냈고 그럼 오퍼스라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다 지방 총국장이나 주요 보직했던 사람들을 MBC 그 조명 창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배현진과 네. 뭐 기자 6명이 있었다는 예. 사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연수원과 네. 저희들 그 방송문화연구소 뭐 이런데 한직의 국장급들을 대거 몰아넣고 네. 그래서 이제 언론 노조 출신 사람들을 대거 중요한 보직에 나오니까 자발적으로 알아서 예. 하지 않겠습니까? 그 위원장님 이제 보수 세력 안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원장님이 쭉 설명하니까 내부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네. 이제 사실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니까 그렇겠구나 이런 말씀들 이제 언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를 때도 무슨 말씀들을 많이 하셨냐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언론이 뭔가 좀 이 정권 입장에서 좀 좋은 기사들을 좀 많이 해주기를 바랐을 텐데 그러려면은 사장이나 주요 간부들을 자기들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어떻게든 좀 배치를 해놓고 그 방송사의 간부들이 알아서 이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이렇게 하게 했으면 굳이 뭐 전화해서 이래라 저래라 부탁하건 지시하건 이렇게 안 해도 됐을 텐데. 맞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아예 뭐 좀 처음에 좀 무리가 가도 어쨌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뭐 쫓아내고 그리고 사표 받고 자기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딱 만들어 놓으면 굳이 전화할 필요 없지 않냐. 알아서 다 해주는데. 맞습니다. 그게 알아서 결한 거죠. 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그것도 못했냐. 이제 보수 세력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이제 한탄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위원장님 설명 들어보면. 그 뭐 제 입으로 네. 뭐 그 언론사가 알아서 기라 소리를 못 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언론은 어쨌든 독립하고 예. 그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과거와 달리 지금은 그 청와대거나 또는 권력기관에서 네. KBS 주요 보직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는지 시그널을 네. 줬는지 모르지만 뉴스나 프로그램을 보면 완전하게 이 정권이 좋아하는 아까 말한 그 5가지 코드 네. 친문재인, 친북한, 친노조, 반재벌, 반보수 이 코드로 만들고 있지 않나. 이걸 보면은 자발적으로 네. 알았어. 그건 자기 소신일 테니까.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여론이라는 것은 지금은 뭐 총칼로 그 뭐 정권을 획득하는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게 그 여론으로 하고 있고 뭐 탄핵도 여론으로 한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네. 문재인 대통령 그 탄생 정권의 이 성립 과정에 저는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것이 언론이라 보고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KBS와 MBC 이 그 지상파 공영 방송이라고 봐지면 지금 이 방송을 장악된 상황에서 그런 네. 장악됐다는 말은 언론이 자유롭게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기자도 아니고 PD도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까 이제 언론 활동을 한 30년 예. 하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제가 이런 보수의 목소리도 있다고 전해드렸지만, 근데 그건 다들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뭔가 언론에 이 정권 입맛에 맞는 기사가 좀 많이 나왔으면 또는 그 좀 비판적인 기사가 좀 없었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개입을 하려고 했다면 그거 잘못된 거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우리는 아예 우리 코드에 맞는 사람으로 다 정리해서 알아서 하게 하겠다라고 만약에 생각하고 여기까지 1년 동안 드라이브 해왔다면 그것 또한 매우 잘못된 것이다. 언론을 왜 정치 권력이 입맛에 맞게 뭘 하려고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사실은요, 저는 박근혜 정부 사실은 초기죠. 그 정윤회 문건 네네. 폭로되고 문고리 3인방의 존재가 논란이 됐을 때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거는 정권, 박근혜 정권의 큰 짐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엄청난 부담이 되니까 차제에 잘 정리하자. 털고 가야 된다.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제가 비판적인 논평을 했다가 그 청와대 그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성국 대책을 자기들이 논의하고 그거를 이 문건으로 메모로 남겼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문건이 메모가 발견이 돼서 당시 그 김영한 민정수석이 한 메모가 발견이 비망록이 돼서 있었죠. 그렇게 돼서 그게 맨날 이제 언론에 막 카메라에 비춰주고 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제 말씀은 그 정권은 언론과 거리를 둬야 되고 사실은 언론이 정권과 거리를 둬야죠. 그럼요. 불가근 불가원이죠.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네. 또 뭐 이 언론인마다 다 개인적으로는 진보적 성격, 보수적 성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권력을 비판한다는 언론 본연의 그 자세와 역할을 망각하면 더 이상 언론인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 점에서는 저는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데, 근데 위원장님,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일보 있잖아요. 그, 야당 되고 난 다음에 부수가 더 올랐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언론이 정권과 긴장 관계 속에서 비판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금 KBS, MBC는 이런 식으로 정권 코드에 알아서 맞추고 알아서 기고 있다면 당연히 저는 시청률 떨어질 것 같거든요. 많이 떨어졌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떨어졌어요. 예, 제가 엊그저께 심원택 여수 MBC 사장하고 얘기할 때 보니까 정말 MBC는 심각하게 시청률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KBS도 그렇습니까? KBS도 주요 뉴스가 네. 과거에는 그 주중에 네. 9시 뉴스 시청률이 15, 6, 7, 8까지 나갔는데 그 정도는 나와야죠. 지금은 12, 3, 4. 그러니까 8, 9까지 나왔던 게 3, 4. 그러니까 4, 5%포인트 많게는 그렇게 네. 떨어졌고요. 주말에도 마찬가지고 한 자릿수로 주말에는 한 자릿수로 나오는데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시청률 떨어진다니까 우리 그 언론 노조에서 성명서를 하나 썼어요. 네. 그 사내에서 뭐라고 썼냐면 젊은 시청자들이 돌아온다. 아하.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청률 떨어진다는 소리는 안 하고, 그러니까 나이 들었던 그 어르신들이 많이 본 뭐 뉴스다. 비아냥거림이 많았는데 이 젊은 20, 30, 40대 시청자들이 많이 돌아온다. 이런 포장해가지고 시청 패턴의 변화를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은 네. 나이 든 분이든 젊은 분이든 간에 누구든지 그 가구당 수신료 2,500원을 내고 있고 모든 국민은 공평하게 예, 세대와 관계없이 내고 있죠. 예, 세대와 관계없이 공정한 그 보도와 논평을 들을 그 권리가 있습니다. KBS에 그렇죠. 관해서. 예. 그런데 굳이 나이 든 분들의 방송이라고 비아냥거렸던 KBS가 이제 젊은 시청자들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포장하면서 시청률 떨어지는 것을 이제 과대 포장하고 있는데 네. 합리화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고 박사님 말씀 가운데 KBS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네. 심각한 것은 그 정권이 그 꼽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네. 거꾸로 KBS와 MBC는 지금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이 사장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네. 그 언론노조원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정권이 꼽은 거 아니라 언론노조,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노조가 당연하게 이 자기들 지분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지분이냐?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왜곡, 편파, 조작 보도가 많았는지를 심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얼굴 확대 보여주면서 이 필러 수술을 받았네, 그 인신공양설이 있었네, 네. 또는 그 청와대에 나가서 7시간 밀회를 즐겼네, 세월호 7시간 네. 보도를 할 때 그 등등해서 현직 대통령에게 저런 보도를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저런 보도를 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야말로 현직 대통령을 거의 난도질하는 수준에 저는 그걸 보도 테러라고 봅니다만 네. 그 수준의 보도를 했고 각종 의혹 보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런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보가 제가 지금 기억나는 하나만 하더라도 김연아 선수 손을 잡았더니 김연아 선수가 손을 뿌리쳤다. 이랬는데 그 오보였어요. 뒤에 김연아 선수 그런 적이 없다고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동영상은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면서 그걸 얘기하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런 보도를 2016년 10월 24일 날 JTBC가 태블릿 PC 보도하고 난 이후에 한 10월부터 3월까지 대통령 탄핵될 때까지 예. 거의 한 4, 5개월 동안을 거의 이런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어린 애들에게 폭력적인 화면을 보여주고 밖에 내보내면 그 애들이 일정 기간 동안 폭력 성향을 가진다는 그 그래요. 효과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현 정권에 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런 혐오스러운 내용들을 거의 몇 개월 동안 계속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탄핵됐다고 보고. 근데 그런 보도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이제 하나씩 밝혀지고 있거든요. 태블릿 PC만 하더라도 네. 최순실라는 증거가 없자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당시에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게 뭔가 이 언론이 뉴스로 보도를 하려 그러면 최소한의 사실 확인은 정말 필요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 걸 전혀 못했다는 뜻입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못했다기보다도 예. 당시에 그런 광풍이 불은 거죠. 광풍. 그래서 저는 이게 JTBC 태블릿 PC 보도 나오는데 일제히 나온 거는 누군가가 기획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언론노조와 민주노총 산하인 언론노조가 131개 2016년 기준으로 네. 언론사가 가입되어 있어요. 방송 3사를 포함해서 네. 13,000여 명이 언론노조에 가입되어 있는데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에 이 카르텔이 유일한데 이건 누군가가 기획하거나 누군가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보도를 할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왜 그 보수 정권 하에서 그 통제가 안 되느냐. 당시에 KBS 사장과 이사장 또는 KBS 여당 이사들은 전부 다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제가 이 책을 쓰느라고 그 탄핵점의 9시 뉴스를 쭉 스크린을 했는데요. 일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 사장하듯이 조졌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고위층 만나가지고 이 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KBS 고위층. 예. 확인해라. 그리고 적어도 이 내용만큼은 일방적이다. 네. 객관적인 중립을 못 찾다 손치더라도 균형을 맞춰주라. 그런데 반론은 해주라. 어쨌든 이게 사실이 아니다는 거를 이렇게 정윤회 씨가 어디에서 돈 7억을 받았다는 기사도 옛날에 있었고 뭐 온갖 기사들이 다 나오고 최순실 주변에 청와대 경호실이 그 옆에 있어가지고 최순실을 경호해줬다든지 고영태, 차은택 등등 해서 이상한 사람들과 관계 맺어서 그 위에 정점이 박근혜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박근혜의 혐오가 극에 달했고 그 시점에 박근혜 누드화를 국회에서 전시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박근혜 누드화를 국회에 전시할 정도로 이미 사회 정서는 여론은 괜찮은 거야. 그 표창원 의원이 그 주선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미 박근혜 그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은 이미 식물 대통령이 됐고 너덜너덜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그 보도를 한 사람들이 지금 와서 당신이 촛불 집회만 나선다고 정권이 들어선 거 아니야. 촛불 집회에 나갈 수 있도록 또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게 하도록 또 대법관들이 탄핵에 찬성하게 하도록 한 거는 저는 방송이라고 봐요. 그 방송을 일정 기간, 그 4, 5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에 반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이 역사의 죄인이다 하는 심판을 주게 됐고 그런 인식이 주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오는 이후에도 지금 제가 현지에서 느끼는 정확한 판단은 제 판단으로습니다. 대통령이 꼽은 게 아니라 이거 내놔라. 이 자리는 누구 내놔라. 이제 청구서 그렇죠. 청구서죠. 그러니까 그 양성동 그 사장을 앉히려고 뭐 청와대가 누가 양성동 사장이 알겠어요?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 과거 경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성동 사장을 앉힌 거는 언론 노조가 요구하기 때문에 내놔라고. 지금 그래서 그 이후에 MBC와 KBS가 마찬가지로 과거 무슨 청산위원회를 만들고 MBC 만들었고 이미 그래서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권 시절에 보도했던 내용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너 당시 이 기회에 보도를 했어. 이태면 고승국 박사 인터뷰를 왜 했어? 이 사람은 우파 극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일정 보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도 있고 MBC 같은 경우도 있고 KBS도 지금 그게 진실 미래위원회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곧 이제 그 론칭을 할 예정입니다. 이름이 나왔어요. 진실 미래위원회.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언제 어떻게 또 이런 식으로 당할지 모르니까 다들 이제 저 노조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론 노조가 2,200명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 앞에 있던 파업하면서 들어오면서 어떤 사람 이야기를 했냐면 아나운서들을 기자들 보고 만약에 네가 언론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 회사에 다닐 동안에 마이크를 못 잡게 하겠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했다고 직접 그 당사자들이 저에게 제보를 한 경우 있었어요. 그건 협박 아닌가요? 뭐 이런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대부분 옮겼어요. 주요 뉴스. 그리고 거대 조직에 개인이 맞서는 건 쉽지 않아요. 맞서기도 힘들 뿐더러 사실 저는 지금 노조위원장으로서 이 그 노동 3권이 보장받고 있는 활동을 한다고도 하고 있지만 제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구성원들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성명서 쓰면 댓글로 공격한다든지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한다든지 제가 경찰 조사를 4번 받았습니다. 그 명예훼손 등등해서 어쨌든 일반 그 기자나 PD들은 그 조직에 반하는 그들과 반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제가 뭐 대중 강연 뭐 특강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제가 미디어와 정치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그 제가 먼저 물어보죠.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십니까? 그럼 다 알죠. 근데 이 뉴스를 여러분은 어디에서 알게 됐습니까? KBS, MBC, 조선일보, 한겨레 쭉 물어봐요. 여쭤봐요. KBS 손든 사람은 거의 없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 언론이 그것도 공영방송의 신뢰도가 뭐 KBS는 젊은 시청자가 돌아온다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현장에서 느끼기로는
적어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요 뉴스를 KBS를 통해서 KBS 9시 뉴스를 통해서 본다. 옛날 같으면 KBS 9시 뉴스를 봐야 잠자리에 드시는 어르신들이었는데 KBS 9시 뉴스로 세상을 본다. MBC 8시 뉴스로 세상을 본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근데 이제 예. 고 박사님 그게 함정이 좀 있는데요. 예. KBS와 MBC가 장악된 이후에 방송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지만 네. 그러나 여전히 10% 이상의 시청률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굉장한 겁니다. 네. 그 기본적으로 그 고 박사님이 강의를 하시거나 만나는 사람들의 경우는 저도 만나면 대부분 KBS와 MBC 등등에서 안 본다고 예, 그러거든요. 안 본다는 분들이 많죠. 예, 많아요. 예, 예. 안 본다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대한민국의 여론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들 그러니까 투표를 할 때 부동층이라고 불리는 분들 50% 되는 분들 여론 주도층이 아니라 그렇죠. 여론에 영향을 받는 분들. 아, 그래도 일반 국민들. 그럼요. 그분들이 대부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겠네요. 예. 그리고 이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70%다 80%다고 할 때 그분들이 주로 매체를 통해서 그 받는 정보를 취득하는 소스가 방송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문은 유가로 본인이 돈을 내서 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조선일보든 한겨레든 자기 성향이 드러나는 사람들인데 네. 방송은 그 대부분의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방송을 그렇죠. 틀어놓고 본다는 거죠. 무차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우파도 좌파도 아니에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파 좌파 싸움 사이에 이 40%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아하. 결정되는데 그렇죠. 이 40%를 결정시키는 것이 저는 KBS와 MBC 공영 방송이고 이것이 결국은 오염돼 있고 이것이 조작되거나 편파라면 대한민국 국민의 그 여론을 오염시키고 편파하고 조작해서 그래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예. 그 패턴이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님 예. 제가 그렇게 조사를 하고 나서 예. 그런데 이건 매우 비정상적인 거다. 보세요. 우리 국민 다수가 뭐 오피니언 리더건 일반 국민이건 공영방송에서 뉴스를 보지 않는다면 어디서 보는 겁니까? 종편. 그 다음에 뭐 조중동이나 이런 신문을 통해서 보지 않는다면 어디서 보는 겁니까? 결국 네이버 댓글. 아니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영방송의 권위와 신뢰를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 무지무지 중요한 과제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제대로 서 있어야 뭐 네이버 댓글 뭐 무슨 저 드루킹들이 막 암약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해도 그래도 최소한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는 거다. 한 사회가.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드루킹들이 그냥 여론 조작해버리면 세상이 그런 줄 알고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위원장님의 그 문제의식에 제가 사실은 전적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저는 예. 그 오히려 예. 그 네이버 댓글 이런 데는 크게 영향을 저는 비중을 안 둡니다. 네. 왜냐하면 댓글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고 젊은 사람. 댓글의 그 소비 취향이 어떠냐면 젊은 사람들이 뉴스 제목을 보고 난 뒤에 본문이 기니까 제목 보고 난 댓글 몇 개 읽고 난 뒤에 예. 넘어가거든요. 그건 제대로 된 여론이라고 보기 힘들고 그래서 조금 더 논의를 진전시키면 예. KBS, MBC를 바로 세우자. 이거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정말 보기 싫다고 나 채널 바꿨어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다.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추정식품 MC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얼마 전에 양승동 사장 체제에서 천안함 다 뭐 이미 다 검증돼 버린 이런 저런 의혹들을 재구성해서 불쑥 그걸 과거에 예. 그 의혹 제기한 걸 그대로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작자가 그대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KBS 이런 그 MBC를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안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정말 절실하게 문제를 생각하게 됐는데 위원장님께 질문은 바로 세우려면 뭐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예. 고 박사님의 그 문제의식에 네.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갖고 있어야 된다 지금 생각하고 정말 동감을 합니다. 그냥 시청률 안 내면 되나? 전혀 말씀. 왜냐하면 수신료라는 거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조세적인 성격입니다. 강제로 내는 겁니다. 거의. 때문에 이거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MBC 방송도 공영방송으로 하는 건데 저게 이제 구성 형태가 지배 구조 자체가 이제 공영 성격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KBS는 자체가 네. 재원의 원래는 그 100%가 그 수신료로 구성돼야 되는데 수신료 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한 40% 정도 돼요. 40% 조금 넘고 광고가 한 30 몇 프로 되고 나머지는 컨텐츠 판매로 구성되는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은 좌파든 우파든
호남 사람이든 영남 사람이든 2,500원을 냅니다. 그러면 그 국민들이 돈을 내서 만드는 이 방송국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직접해서 경영을 못하니까 KBS 임원진들에게 위탁해가지고 당신들이 만들어라 네. 한 거고 그래서 각종 그 프로그램에 뭐 시청자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두어서 시청자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그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는 거는 당연하게 국민들이 권리로서 스톱 네. 똑바로 방송을 해라. 내가 돈을 내고 있다. 내가 주인이다.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 그 방송법이 그래요. 제출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뭐냐면 이른바 방송장악 그 금지법이라고 해서 지금에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그 박홍근 의원이 야당 시절에 이 법을 내놨어요. 핵심이 뭐냐면 여당 이사와 야당 이사 수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일방적으로 여당에서 그냥 사장을 선임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안 되겠다. 여당과 야당 이사 수를 한 명 차이. 한명 7명과 6명. 여당 7명, 야당 6명. 네. 한 명 차이를 두면 13명이지 않습니까? 13명에 과반수로 하면 7명이에요. 그러니까 7명 되니까 그렇지. 안 되기 네. 때문에 과반수로 하지 말고 특별다수제 3분의 2가 동의해라. 예. 그러면 이사 수가 7명이 아니라 9명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여당 이사 플러스 야당 이사 2명이 가야 돼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야당 측도 A라는 사람을 사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그렇죠. 있죠.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동의 안 하면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성동, 최성호 같은 사람이 아닌 A 그 성향이 극우나 극자나 또는 그 진보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닌 특정 정파나 이념에 매몰된 사람이 아닌 합리적인 사람이 갈 수 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법이 통과되면 지금 현 사장들은 다 지금 나가야 돼요. 다시 교체하도록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법 자체가. 예, 그런데 이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때 반드시 이 통과시켜야 된다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당연하죠. 예.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바뀌었잖아요 지금. 완전히 이제 을에서 갑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 이 법안을 다시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제출되어 있으니까 통과만 시키자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 노조도 그동안에 이 법을 통과시키라고 무수하게 요구를 했는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 여당 추천, 야당 추천 이사가 아니라 국민 추천 이사를 해야 된다.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국민 추천 이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그 특검법도 드루킹 특검법도 나와 있고 추경안도 돼 있고 등등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은 일회성이지만 방송이 장악된 상황에서는 예. 아무리 특검을 해도 보도를 제대로 안 해준다든지 알려줄 것을 안 알려준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댓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공영 방송을 제대로 세우는 것. 이거 세워놓으면 여론을 행보가 댓글은 예. 맨 좌측 내지 우측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중간에 있는 40, 50% 청의 여론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 정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 반드시 공영방송은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이 수석 원내부대표가 야당 시절에 국회에다가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 네. 이것을 그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거가 네. KBS, MBC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 법안 중에 하나라고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은 꼭 관철시켜달라. 네네. 예,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하자 이런 예.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창경 위원장 모시고 지금 워낙 그 지난 1년간 KBS, MBC 공영방송에서 벌어진 일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대체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우선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이런저런 질문들을 막 던져봤고요. 네. 사실은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만 성창경 위원장님 지금 계속 이 현업에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특히 방송 또 KBS가 우리 말씀하신 대로 국민 다수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그 대단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제대로 된 방송 또는 제대로 이 아주 그 방송의 기본도 지키지 못한 잘못된 방송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가려내야 되거든요. 네. 구별해내야 되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끔 좀 시간 되시는 대로 저희들한테 그런 좀 이 언론 지형을 쫙 한번 보여주시는 그런 대담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저희 고성호 TV
시청자께 인사 말씀 짧게 하시면서 오늘 대담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언론이 시급합니다. 언론이 장악되면 국민 여러분들이 눈과 귀가 지금 덮여 있거나 가려져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노조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방송, 정권이 마음대로 하고 있는 방송,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말 일어서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주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수신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이 아닌 것, 또 왜곡하고 있는 것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국에 당당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제대로 된 보도를 하라고 요구해 주시고, 또 이 고성국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해 주셔서 보다 많은 정보들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긴급 대담 KBS 공영노조 성창경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